몇 분들이 위원이었는데 그때 오충일 그 위원장이 그 우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로 오시는 통해 이제 후임위원장을 맡아서 이 이인혁당 민청학년 이 사건 이제 조사를 그 담당하셨고 위원장으로서 우리 참 이 김영태 변호사는 이제 그 원래 천주교 인권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1998년부터 인혁당 사건의 이 재심을 위해서 그 거기 천주교 인권위 소속 변호사 젊은 변호사들 몇 분 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돈명 변호사님, 이 문정현 신부님 무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심은 이 철벽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 결정적인 좀 증거 자료들을 찾아서 발표를 하니까 이 법원도 뭐 이따가 우리 김영태 변호사께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재심을 해서 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뭐 제 얘기보다는 두 분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할 테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뭐 물론 박근혜 후보 엊그제 사과 저는 참 하기 어려운 그 사람의 그동안의 일관된 신념 사실 요 며칠 전에 MBC에서 나왔던 얘기 처음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뭐 재판이 두 번 있었는데 그럼 둘 다 법에 따라 한 건데 어느 법이 틀렸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언급들은 비슷한 언급들은 그동안 숱하게 있어 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관된 사람은 틀림없는데 그 일관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마 상당히 힘이 들었을 거고 본인으로서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과 근데 받아들이는 유족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상체기에 소금 한 번 더 뿌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사과라고 그러면 그 며칠 전에 대변인이 발표했던 성명마저도 나하고 상의한 게 없다고 묵살을 해버렸던 그 박근혜 후보가 내가 지난번엔 잘 몰라서 그런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든가 뭐 적어도 이런 거기에 대한 그 지난 발언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한 해명을 되게 우리 싸우고 나서는 아이고 사과할 때 내가 그때 술이 취해 정신이 없어서 한 일이니 좀 용서해 다오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문장에 우리 엊그제 워크숍에서 강창일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기적적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여전히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는 게 그 문맥에 녹아 있는 뭐 그러한 사과를 했고요. 박근혜 후보에게 어렸는데 너무 이때 유신 때 일어난 일에 책임을 묻는 게 좀 부당한 게 아니냐 하는 또 일각의 여론이 있습니다만 뭐 유신 선포나 이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뭐 그런 얘기가 전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포스트 레이디가 된 후에 그때 박근혜의 위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딸이 아닙니다. 아랍에서 요새 자스민 혁명으로 물러난 종신 독재자들의 자식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권력을 누렸는지 가령 뭐 북쪽에서도 김일성 주석 때 그 아들 김정일이란 사람이 가졌던 위치 그때 박정희란 사람은 몇 년 후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고 체육관에서 아마 90 몇 년도까지도 종신 직권이고 세습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왕조의 포스트 레이디고 그 몇 년간 박근혜 후보가 뭐 전국에 뭐 새마음 운동이니 나중에 최태민 목사하고 무슨 구국 뭐 한다고 봉사단 하고 이거 다닐 때는요 장관들이고 와서 전국의 단체장들이고 다 와서 절절절 맺고 거기에 워낙 여러 가지 비리가 따르니까 무소불위에 가장 박정희 정권을 지탱해왔던 중앙정보부장이 보고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친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후보 편을 들어주고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쏘는데 친국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뭐 상고 이유서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김재규 부장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면회 다니면서 다 들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신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건 나 어려서 뭐 그 아버지가 한 일인데 딸한테 묻는 거 부당하지 않냐고 하는 거는 뭐 조금의 일리는 있지만은 상당 부분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될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는 이만 줄이고 먼저 그럼 우리 저 안병욱 그때 과거사 조사위원장을 하셨던 안병욱 교수로부터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기억을 정리하는데 도움되도록 참고 말씀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집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4쪽에 보시면 먼저 개요를 한두 마디 먼저 첨언해 드리면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 세력의 조종하에 인민혁명을 핵책하고 있다고 밤 10시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로 1, 2심 군사법정을 거쳐서 75년 4월 8일 7분이 사형 확정됐고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 발표의 진위 문제 그리고 고문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쪽에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그 1차 인혁, 2차 인혁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먼저 74년의 사건 배경이 되는 1차 인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4년 이른바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의해서 6.3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정권을 연장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생 데모를 진압한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한일회담을 반대한 학생 데모는 인혁당이란 불법 단체가 불법 조직이 국회의 지령을 받고 배후 조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차 인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는 고문 의혹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기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검사 3분이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2명의 간첩이 언급되는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앙정보부가 난파 간첩 김영춘이라고 발표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동아대 철학과 교수로서 난파된 게 아니라 특수임무를 띠고 북파된 남쪽에 북한에 보내는 간첩이었습니다. 그것을 난파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김배영 씨가 있는데 이분은 이른바 인혁당 창당위원으로 거론된 분인데 당시에 8월 14일 날 발표하면서 월북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시는 월북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월북했다고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석 달 후에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국정원 문서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김배영이 그 다음에 67년도에 진짜로 난파되었다가 곧바로 검거되어서 71년도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4년 인혁당 사건과는 아무 시간적 연관이 없습니다.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74년도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 북한의 지령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쪽에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 뭐 저보다는 유인태 의원이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기왕에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73년 10월 달에 이른바 반유신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74년 4월 3일 날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 몇백 명의로 유인물이 배포되면서 대학가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날 저녁 밤 10시에 박정희가 특별 담화로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하 조직의 확증을 포착했다 하면서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유인태, 이철 등이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한 것이라고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고 서도원, 도혜종 등 인민혁명 단계 지하 공산 세력이 공산 정권을 수립하자 했다고 하면서 7월 13일 날 유인태, 이철 등 7명의 사형 등등 최저가 15년입니다. 얘기하자면 긴급조치에 어느 경우든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런 그 지금까지의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 제가 관계했던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지난 74년, 75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그 7쪽에 보면 74년 4월 21일자 수사 상황 보고라는 문서를 우연하게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사한 바로는 이런 기획 문서나 하는 것들은 일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폐기했습니다. 지금 이 문서는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보고하는 그 서류철 속에 우연하게 끼어들어 있어서 문서를 없애는 데서 교묘하게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이게 92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적어도 이게 92개 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수사의 초점은 주동자들이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해라. 이를 위해서는 가족 가운데 부역자나 월북자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찾아내고 평소 탐독한 공산 서적을 찾아서 공산주의자를 만들고 그리고 대남방송 청취 사실을 수사토록 해라. 그 결과로 이제 배우관계는 간첩의 지령에 의한 것이고 조청년의 지령을 받았고 또 대남방송을 청취하고서 그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런 진술을 받아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리 발표된 대통령의 지난번 4월 3일자 담화문 내용과 수사 결과가 일치하도록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나오게 되는 그 일본인의 그 수사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다음 쪽에 8쪽에 보면 조서를 정리할 때 지난번 부장의 수사 발표문을 참조해서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서 작성하되 말하자면 하약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택에 준 것은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바꾸라고 돼 있냐면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의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되풀이해서 주기에 마지못해서 받았습니다. 라고 조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아마 고문받아 썼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 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내란 선동의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7,500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선동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해라는 것이죠. 이게 전반적인 수사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판은 어땠냐 하면 그 다음 9쪽에 보게 되면 고등군법회의가 2심인데 거기에서 피고인 48명에 대해서 인정신문만 간단히 끝낸 다음에 명칭은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겠다 하면서 일체 법정 심리나 반대 신문, 최후 진술 등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항소를 기각한 것이 2심 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하신 강신옥 변호사께서 내 심정도 저기에 있는 피고인석에 앉고 싶다.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걸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명칭 또한 대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모호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실제를 입증할 물증이나 증거는 자백위에는 전혀 없으며 관련자들은 이른바 인혁당에 관련돼 있던 분들은 1969년 삼성개헌 반대 운동이 일어났을 때 경북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에 활동을 했던 분이고 거기에 이제 서도원 도혜종 씨 등이 운영위원이고 혹은 총무 대변인 등의 활동했던 경북 지방의 박정희 반대 반독재 민주화운동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재판에서 공판 조소조차도 변조해서 판사가 물었을 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마음대로 변조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 뒷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공산 비밀 조직을 구성하자는 회합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변조된 공판 조서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사형 집행과 관련돼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1034명을 수사해서 14명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무기징역 13명 등등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병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병곤 씨에게 사형 구형이 내리자 이분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재판부를 아주 한마디로 조롱해서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 여사가 8월 15일 날 사망하고 등등 사건을 거친 다음에 이듬해 2월 15일 날 대부분 석방됐는데 석방되자마자 고문 조작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며칠 후 2월 21일 박정희가 연두 순시하면서 최근 석방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도 극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자들이 형무소를 나오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아주 큰 소리로 질책을 하면서 민청학년 사건은 인혁당이 뒤에서 조정한 것이 명백한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부인하는데 도대체 법 집행부는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있느냐? 그 문을 닫고 회의를 했는데 문 밖에 있는 기자들이 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격앙돼서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사형시켜야 되는 직접적 지시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책 후에 대법원은 4월 8일 날 22명 전원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8분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했고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면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부터 8분을 사형 집행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최후의 진술이 있는데 최후의 유언장이 있는데 모조리 다 종교의식을 거부했다고 썼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도혜정 씨 같은 경우에 최후의 유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조국이 공산주의 아래 통일되기 바란다라는 말을 남겼다. 뒤에 자료에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들에 일제히 이것을 보도하게 합니다. 맞으면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또 그 사형 집행 다음 날 송상진 씨, 여정남 씨 시신은 유가족들이 이제 시신을 인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아서 화장을 시켜서 시신까지 유기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그 고법에서 판결문 가운데 한 대목이 있습니다. 11쪽에 그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타이프라이터로 이제 친 판결문인데 이 내용은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옆에 앉아 있는 유인태 의원에게 내린 판결문이기 때문에 유 의원님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쪽에 맨 위에 여기 20쪽 죄송합니다. 그 20쪽에 맨 아래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걸 가지고 쓴 모양입니다. 이 판결문에 나온 얘기가 회오의 빛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신성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의 부인 내지는 자기 정당성의 주장 등으로 일관함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죄과의 단죄를 교묘히 모면하려는 피고인들의 태도는 실로 간교함을 금할 바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라 규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양심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무엇으로써 부가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희들 발표에 대해서 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료집에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원 발표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다. 김영욱 사건도 그렇고 정수장학회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다. 그 말하는 어법이 다른 것 같아요. 문법이 달라서 저희들하고는 똑같은 말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18년 동안 계엄령을 4번 발동했고요. 위수령을 3차례 했고 비상사태라는 것을 한 차례 발표했고 긴급조치 4차례입니다. 한 번도 정상적으로 18년 동안에 운영된 시기가 없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책임을 지라면 제1 책임은 박정희일 거고 두 번째 책임자가 누군가는 역사가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참여했던 역사에 대해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반성하는 빛을 보였을 때 우리는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가 잘 돼 있고 불가피했고 구국의 결단이었고 혁명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장황하지만 이 정도 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김영태 그 재심을 총괄하셨던 김영태 변호사께서 조금 보충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인혁당 관련자들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이 모여서 사구 통일평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받았던 이제 핏값인데요. 그거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떼어내서 몇십억 정도 규모의 재단이 돼 있고요. 대구에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쭉 이어온 그 혁신계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이분들의 뜻을 기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거기서 성명을 이제 냈죠. 그래서 그 박근혜 후보가 그 이야기한 그 뭐 사과 이런 것들이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진정이 아닌 것이 진심이 아닌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좀 가만히 있어달라. 뭐 사과하고 뭐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우리한테는 저 상처를 안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는 그분들 처해 있는 가장 큰 지금 곤경은 뭐냐하면 그 판결이 2개라고 했는데 이제 판결 수도 없이 났죠. 그 후에 재심 판결이 이제 민청년과 인혁당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묶여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 기록을 이제 저희가 그 없다고 공개적으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비공식적으로 보니까 계룡돼 있어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의문사위원회 그때 이제 제가 초대 상임위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 한 분인 장석구 씨를 그 사건에 이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국가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기구로서 거기 가서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제 인혁당 민청학년 기록이 뭐 몇 박스로 몇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재심이 본격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재심이라는 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1심에서 이제 판사들이 다 끝내고 나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민사재판할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그 배상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 시작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지금 뭐 민청학년도 끊임없이 상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배상하라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최초의 74년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는 수도 없는 판결로 해서 계속 지금 그게 잘못됐고 배상까지 하라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그 관련자들 그러니까 무기징역 받고 배상을 받았던 분들이 고등법원까지 그 승소하면서 고등법원 판사가 그 판결금의 3분의 2를 가집행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줬거든요. 미리 주어라. 그래서 국가가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대법원에 가갖고 참 어이없게도 그 손해배상이라는 거 뭐 다 아시다시피 사람을 때렸으면 때린 때부터 그 배상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거고 돈 꿔갔으면 그때부터 이자를 줘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돼서 보통 이제 74년이니까 30년, 40년 가까이 되니까 1년에 5% 하면 5, 4, 20 하면 200%거든요. 그러니까 원금보다 2배입니다. 그래서 3배 이제 그 배상을 받게 됐는데 그 이자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과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을 때는 그때부터 산정하지 말고 최근부터 판결할 때부터 판정해라 이렇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대법원이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럼 그 긴 기간이 뭐 10년 되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주는 거냐 20년 그거 아무 기준도 정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3분의 2 받은 것 중에 그 이자가 딱 떨어져 나가니까 3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나머지를 받은 걸 도로 내놓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가가 만약에 그걸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받았던 돈을 도로 다 썼는데 뭐 여러 군데 뭐 기금도 내고 뭐 다 썼는데 그걸 집 팔아서 도로 내놓게 되는 이제 좀 심각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정부가 바뀌면 그 정부에서는 꼭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저는 정말로 이게 2번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패닉 상태입니다. 유족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그 재심에서 98년에부터 이제 저희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관여를 했고 2002년에 이제 재심을 시작했는데 그 뭐 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본인들의 자백뿐이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딸 라디오 들으라고 사준 그 FM 라디오를 뭐 저 북쪽 방송 수신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물증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 자백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혹독한 고문 때문에 됐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증거는 다 무너져서 다 무죄가 난 것이 그 핵심이고요. 그 앞에가 있는 1차 인혁당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때 검사들 4명이 관여를 했는데 공안부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사실은 1차, 2차가 다 누가 했냐면 신직수가 했습니다.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 1차를 만들었고요. 이용택이라고 그때 그 신직수 밑에서 국장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대로 2차 인혁당 때 검찰총장 및 중정국장으로 또 그대로 돼갖고 1차 때 검사들이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이거는 정말 없다. 이렇게 되니까 뭐 박범진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1차 인혁당도 지금 재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인혁당 뭐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데 이제 강령 뭐 이름 이런 것들을 또 아무것도 없고 물론 몇몇 분들이 이제 그 혁신적인 얘기를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1차 때. 그런데 강령이나 조직 이런 거 일체 없었던 상태고 박범진 씨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본인이 만약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처벌해야 되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자백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표를 이제 써갖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총장까지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이거 기소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때 그 당직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수사도 안 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뭐 대부분 다 무죄가 났던 건데 그때 그 검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거 나중에 가서 프락치 사건 워낙 많았잖아요.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거 빨갱이를 봐준 빨갱이 검사로 잡혀갈까봐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게 무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기록을 땅에다가 파묻었다는 겁니다. 그 검사한테 이제 그 회고록에 나오는데 인터뷰에. 그러니까 검사들이 무서워서 나중에 스스로 잡혀갈까봐 땅에다 기록을 묻었다라는 게 1차 인혁당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무죄가 날 거라고 보여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10시 어디 가셔야 되니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 61년 6월 달에 법을 만듭니다. 그때 혁신계고 뭐 교사들이고 학생 다 잡아다 놓고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소급해가지고 특수범죄 처벌법이라는 거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용수 민주기일보 차장도 처벌되고 그랬는데 그 특수범죄 처벌법이 여러분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범죄 처벌법을 왜 폐기를 안 하는지 좀 국회에서 빨리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그 보도연맹 유가족들도 빨갱이라고 잡아다가 사형까지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범죄 처벌법 그리고 그게 2년 6개월 전으로 소급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 때 그 민주와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들을 다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법을 만들고 3공하고 헌법 만들면서 거기다가 부칙을 넣어가지고 이 특수범죄 처벌법에 대한 소급 입법은 합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걸 법에다가 헌법에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 보면 소급 입법 금지는 뭐 기본 원칙인데 그거를 갖다가 헌법 부칙으로 다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은 아직도 지금 살아 있으니까 빨리 폐기를 저는 하시라고 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지금 1호부터 9호까지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가도 사형에 처할 수 있죠. 그 긴급조치 4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가면 이제 뭐 놀다가 학교 가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까 그것도 잡아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어쨌든 그 법이 현재는 그 대법원에서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긴급명령 유신헌법 53조도 저는 빨리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유신헌법을 거기에 긴급명령권에서 발동한 긴급조치들이 원래는 국회에 다 그 승인 받아야 되고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데 뭐 그 군법회에서 이거 다 재판 받았잖아요. 학생들 뭐 유인태 의원도 그렇고 그 민간인들을 그런 그 긴급조치 1부터 9호까지가 대법원에서 작년에 이건 법의 형식도 못 갖췄기 때문에 그 위헌가 헌재에 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대법원에서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가지고 벌써 1년 이상을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 긴급조치 1부터 9까지가 지금 아직 위헌 판결이 안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용훈 대법원장 때는 그 사법부나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뭐 구형도 안 했습니다. 인혁당 민청학년 때 구형을 안 한다는 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인데 그냥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는 끝까지 물건으로져가지고 지금 유인태 의원 관련된 민청학년의 몇몇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은 과거사 사건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잡아놓고 몇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대법원장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이나 법원도 이 정권에 따라서 상당히 이 과거사 사건들에 관한 그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인재근 의원 발의하셨는데 지금 과거사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촉구안 아까 내신다고 일단 들었는데 반드시 과거사법 다시 저거 해가지고 그 정리 안 된 사건들 좀 더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나 뭐 하여튼 그 여러분께서 꼭 좀 그 과거사법 다시 일으켜달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사형당할 때 제가 뭐 신문에도 썼습니다만 그 사형 선고 내리기 전에 이미 검찰에 그 사형 선고 통지가 갔고요. 그 다음에 집행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돼 있었다는 선고 나기 전에 다 선고도 사형이고 집행도 해버리라고 벌써 다 명령이 나갔다는 게 공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사형 선고도 받으셨지만 하여튼 그 사형 폐지 법안 저희가 이제 그 3당 그 종교 단체들 다 그 주요 종단들 다 공식 입장이 사형 폐지이기 때문에 그 폐지 법안을 이제 10월 달에 유인태 의원하고 같이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 폐지 법안도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누리당만 몇 명만 이렇게 거기 좀 있습니다. 그쪽에도.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오면은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좀 꼭 좀 폐지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지금 세계 뭐 몇지라고 그러면서 지금 100개 나라가 넘게 다 폐지되어 있는데 거의 꼴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인혁당 문제나 하여튼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리고 저기 한 총리 전 총리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하여튼 인혁당 가족들 모셔서 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과거사법이라든지 또 뭐 아까 그 배상금 도로 토해내는 거 이런 문제들을 꼭 좀 여러분께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선 제가 이제 이 사건에 그러면 과연 그 인혁당 재건이라고 실체도 없는 데가 배후 조정을 했냐 안 했냐, 그 했다고 하는 건 돌아가신 여정남 씨를 배후 조정했다는 건데, 그 당시 유신 체제가 잘못되고 유신헌법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아는 거니까 그걸 뭐 새삼스럽게 누가 깨우쳐 줄 리도 없는 거고, 또 여정남 선배가 뭐 우리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이거 유신헌법 잘못된 거라고 깨우쳐 줄 리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배우라 그러면 자금 제공이 있었느냐가 이제 주로 주요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안병욱 교수가 과거사 조사하면서 과연 그쪽에서 여정남 씨한테 제가 그래 이게 나고 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뭐 하여튼 몇만 원 정도 서울에 올라오면은 그 돌아가셨던 분들 저 삼락 일어학원에 가면은 이제 그분들끼리 자주 모이는 데 가서 교통비를 몇 차례 좀 신세를 졌던 거, 이제 그게 소위 인혁당 재건이가 이 민청흥연을 배후 조종했다고. 저는 여정남 선배한테 한 푼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제가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을 받았더라고 그래요. 그건 저 일본인 기자한테 받은 게 7,500원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잡혀서 중앙정보부에 조사를 받으면 쭉 일기를 쓰는데 여정남 선배한테 계속 제가 전부 뭐 경북대학에 그때 이제 바로 여정남 선배 직계 후배가 이강철 씨입니다. 그래 여정남 씨가 이강철을 끌어내서 이제 거기도 뭐 무기징역인가 받죠, 이강철 씨도. 근데 전부 뭐 지령을 했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44년생입니다. 나보다 4년이나 선배인데 내가 무슨 그렇게 지령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너희는 서울대 애들은 지방대 애들 우습게 알잖아 하더니 한 닷새가 지나 여정남 씨가 한 3일 후에 잡혀 들어오고, 그러고 한 2,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여정남 씨가 그분들 만난 게 나타난 모양이에요. 그동안 썼던 그 조서들을 다시 쓰는데 여정남으로부터 지시를 받고요, 전부가.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 뒤에 뭐 하나 이제 뭘 하나 이것들이 찾아냈구나. 그게 이제 인혁당 재건이죠. 처음에 그 받았던 조서들을 여정남과 관계된 걸 이제 다 좀 바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들이 그렇게 참혹한 짓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조작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를 아주 깜찍하게 싫어해서 그때 2월 15일 날 75년 2월 15일 날 석방했던 김지아 선배가 동아일보에 고행 1974라고 하는 걸 쓰면서 하재환 씨하고 통방을 하는데 그렇게 고문당했다는 얘기가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김지아 구속집행정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하면서 누범은 방공법 누범은 사형까지 다시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 김지아를 다시 뭐 죽일 거라고들 그때 다들 봤고, 그래 양심선언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 후에 한 8년 더 징역을 살게 되는데, 그 김지아를 다시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 인혁당이 조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신문에 썼다는 거고, 제가 4년 반을 살고 나와서 기독교회관에서 석방 환영회를 하는 데서 저는 제가 당사자니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그 돌아가신 분들 다 조작이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정보부에 다시 잡혀 들어가서 저도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뭐 당시 그때 문익환 목사님, 뭐 함세웅 신부님, 박경규 목사님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농성을 하시고 뭐 이러니까 일주일 정보부 유치장에 일주일 있다가 서울에 있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뭐 각서를 하나 쓰게 하고는 그 일주일 만에 풀어준 일이 있고요. 심지어 더욱 야만적인 건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 지금 그분들이 계속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여기저기 이제 탄원을 하러 다니니까 그분들을 정보부에 데려가서 지금 제가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분들에게 뭐 흥분제를 먹이고 뭐 차마 그분들 저 유족들이 이 얘기는 그 밖으로 사실 발설되기를 아주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로서도 워낙 그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이게 조작이다 뭐 이런 그 탄원 운동을 하지 않는 각서를 쓰고 풀어줍니다. 그렇게 그런 야만 요새 무슨 미성년자 성폭행범 정도는 그때 중정 박정희와 중정에 비하면 그것들은 훨씬 양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야수와 같은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하여튼 이 사건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한 탄압을 했다는 거고, 아까 우리 안병욱 교수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사형 집행을 했던 군종 목사 지금 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만요.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고 TV에도 나오셨던데, 아까 종교의식은 기도 원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원하는 분은 없는데 뭐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그분이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지만 박근혜 후보는 유족에게 사과해야 된다. 그분들 애국자였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처음 그분이 세상에 나와서, 그러고 아까 말한 뭐 적화 통일이 빨리 오기를 뭐 어쩌고 만세 불렀다고 여기 전부 사형 집행명 여기에는 전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전부 날조라는 걸 이번에 그 마지막 입회했던 목사님이 전부 증언을 하셨고요. 이제 자꾸 저쪽에서 이제 과거는 이제 사과했으니 끝내자고 하는데 아베가 이제 유력한 차기 총리라고 합니다. 그 아베의 그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가 어떤가, 미래를 우리가 지금 아베가 되면 저거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박근혜 과거사 인식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지. 그건 절대 과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민청학년 인혁당 8분이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단일 사건으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이라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 유신 체제 하에서 특히 우리는 무슨 보통 군법의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긴급조치구원은 민간 법정에서 해가지고 뭐 사형 무기 이런 게 아니라 징역 3년 5년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간 법정에서 하게 해서 구호나 또 간 엄청난 피해자들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전부 좀 재심을 통해서 전부 이 복원이 돼야 될 문제고, 그나마 학생들은 그래도 그 어떤 좀 배경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좀 낫습니다만, 그 당시에 납북 어부들이나 일반 그 힘없는 서민들 중에 그 조작 간첩으로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인재근 의원이 그 결의안을 냈는데 저는 그 과거에 대한 그런 억울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풀릴 때 정말 우리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안병욱 교수 마지막 짧게 뭐 조금 보충하실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거사 하니까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고려시대 무신 정권기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연개 소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폭력이나 국가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책임을 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 과거사 정의와 관련돼서 세계적인 그 헤이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 가운데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국가 폭력에 관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진실이지만 그 진실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 며칠 전에 기자회견문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읽어보면 교묘한 언어의 유의일 뿐입니다. 전혀 자기 진심은 바뀌지 않고 우리 김영태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이 사건들의 재심을 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역사적으로는 인혁당 당시 사건만큼 무죄 판결 받은 게 중요합니다. 그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2000년에 의문사 진상 규명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일이고 현재에 와서는 다 올 스톱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의 과거 역사를 뒤집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